5분의 선생님이 러시아, 독일, 그다음에 중국, 일본, 한국 각각 각 분야에서 대표적인 연구를 하신 선생님들이 발표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을 어떻게 오늘 토론에서 역사의 현대라는 것에서 담아낼지는 참으로 고민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진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하셨던 것에 대한 답변 시간을 먼저 발표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역사학에서 현대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인가, 현재 우리의 문제의식과 앞으로 향후 역사 연구에서의 현대사의 방법론에 관한 것을 각각 전체 논의하는 시간으로 갖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대사 기점으로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글로벌 관점에서의 러시아 혁명을 다시 보자 이런 발표를 하셨고, 그 점에 대해서 또 한국사를 하시는 홍정 선생님께서 이게 참 드문 예입니다. 서양산 사람끼리 보통 토론들 하시는데 오늘 서양사 발표에 한국사가 선생님 연구자께서 질문을 하셨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의 미래 지향적인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 선생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이 서양사를 하지만 이제 한국사와 연구와의 교류를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컸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고요. 특히 이제 제가 전공하는 20세기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제 제가 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만 일국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제 글로벌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이제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도 더욱이 이렇게 이런 한국사와의 교류, 한국사 연구자 또는 중국사 연구자와의 교류, 일본사도 마찬가지죠. 네, 교류가 꼭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 토론자 선생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제 논문의 논지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해주셨다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이 이제 러시아 혁명이 현대사의 시점이긴 하지만 일국 혁명이 아닌 세계 혁명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제 주장이고요. 일국 혁명 모델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더해서 민족 개념, 당시의 민족이 이제 보다 보편 주체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뭔가 좀 논지의 더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제 논지에 대해서 논지를 이제 반박하시거나 그런 차원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제 서양 중심주의적이고 좀 대국 중심주의적인 시각을 제가 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러시아 혁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당시 반제국주의 판을 다시 짜고 그 다시 짜였던 판 속에서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그 특히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제 제 논지였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른바 작은 나라 내지는 작은 민족들의 시각에서 표현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이제 뭐 우리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혁명 모델을 받아들이고 사회주의를 수용했던 것, 그래서 이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반식민 투쟁으로 이어졌던 것이 중요한 것이지 러시아 혁명이 길을 제시한 것만이 핵심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혁명이 그냥 러시아 혁명이라는 것이 뭐 그냥 그야말로 세계 혁명이었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국주의가 출현한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저항들이 있었는데 이미 그 저항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던,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었던 사건이다. 그 이전에 마르크스주의가 아무리 반제국주의를 주장했었다고 하더라도 정통 마르크스주의가요, 그 세력들을 결집시킬 수 없었던 것은 그 다양한 세력들을 역시 역사인물론의 일국적인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다양한 저항 세력들의 뭐 후진성이나 문화적인 들떨어짐이나 경제 발전의 미비함이나 산업 구조가 아직 재편이 안 됐거나 이런 요소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개별 저항들을 평가를 하고
그 개별 저항들이 결집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러시아 혁명은 그러니까 레닌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국주의론에서 발전시켰던 그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반제국주의 저항을 체계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저항의 대상이 자본의 세계화이고 자신들의 저항이 근본적으로 반자본에 있다라는 것. 즉 단순한 정치 지배에 대한 저항이 아니고 또는 그 지배자를 바꾸거나 더 나은 보다 리버럴한 사람들로 바꾸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증적으로 자본의 지배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전달해준 측면은 이제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개별 국가들 또는 개별 지역들의 토양 속에서 이제 당시에 식민지 지식인들 또는 민중들이 그것을 이제 찾아갔던 것은 분명한 지점이고요. 제가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강조를 못했던 것은 충분히 반성을 하겠습니다. 네. 토론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게 독일의 그 특수한 길 태제가 주장한 그러니까 거기에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보는 주장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후쿠야마 같은 자유주의와 비교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독일의 특수한 길 태제가 뭔지를 아마 모르실 테니까 그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독일은 근대 이후에 영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부르주아들이 정치 권력을 잡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 세력들이 계속 권력을 잡았고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계속해서 1차 세계대전 패전까지 집권을 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나치로 귀결을 하고 말았다. 1919년에 공화정이 등장은 했지만 14년 동안 무려 16번이나 정권이 바뀌는 혼란을 겪다가 결국 이제 나치로 귀결을 했다라는 게 바로 이 독일의 특수한 길 태제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독일이 이렇게 특수한 길을 걸어왔다. 독일 역사가. 그러면 이제 보편적인 역사가 있다는 소리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영국하고 프랑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진일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의 특수한 길은 어떻게 보면은 독일의 과거사 정리를 이론적으로 어떤 표현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독일의 특수한 길 태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학문적으로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과거사 정리 때문에 자기들의 과거를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자유주의를 신화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전되어 온 자유주의를 정상으로 놓고 그 다음에 독일은 특수로 놓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아까 이제 이진우 선생님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비판하려다가 파시스트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 똑같은 논리가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치 과거를 비판적으로 정리하려다가 자유주의를 오히려 옹호하는 자유주의를 신화화하는 그러니까 애까지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반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진우 선생님께서 이제 언급하신 학자 중에 이제 컨딜리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특히 이제 독일의 특수한 길 태제를 아주 굉장히 급진적으로 비판하는 학자인데요. 이제 그것도 사실은 독일 사람들이 독일의 특수한 길 태제를 비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치와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독일인 입장에서 그걸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컨딜리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독일의 특수한 길 태제를 더 아주 급진적으로 비판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 30년대 보수주의, 그러니까 보수혁명 같은 경우는
이진우 선생님은 이제 이단이다. 독일 보수주의의 이단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중론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일부 학자들은 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보수혁명 같은 경우 분명히 급진성이 있는데 20년대 버전의 보수주의 아니겠는가. 20년대는 보수주의를 그렇게 급진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독일의 상황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단이라기보단 20년대의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20년대 버전의 보수주의가 아닐까. 그리고 독일 보수주의가 20년대 상황에서는 그런 보수혁명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나치 독일이 이제 등장하게 된 원인을 베르사유 조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후 처리 방식 여기서 이제 결국 나치즘이 등장했다라고 거기서 원인을 찾는 시각이 바로 전형적인 보수주의자들의 시각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의 글을 읽다가 보수주의를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제 요 대목에서 이제 아까 이진우 선생님이 저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수주의 시각으로 규정을 하기보다도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나치가 1920년 3월인가요? 그 뮌헨 호프보이 하우스에서 창당을 시작했을 때부터 강령을 발표하는데 강령 1조가 뭐냐면 베르사유 조약의 무효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1933년에 히틀러가 집권을 하고 39년에 9월 1일 날 폴란드 국경을 넘어가는데 침공을 하는데 그게 2차 세계대전 시작이죠. 사실은 그게 공약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영토의 상당 부분이 동포일센 땅이었고요. 그 땅을 찾겠다는 거죠. 베르사유 조약의 파기죠, 말하자면. 그 일환으로 폴란드 국경을 넘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거는 어느 누구의 시각이라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건 팩트가 아니냐. 그런데 자유주의적 역사 서술에서는 애써 그런 부분들이 경시되죠.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독일 국내 문제로 주로 초점을 맞추고 독일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그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자유주의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군부와 관료 문제인데요. 군부와 관료가 보수 세력들이 이제 복고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중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독일 보수주의가 근대의 변화 자체를 전부 거부했던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제 발표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오히려 영국보다 앞서서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입법을 실시를 했고요. 산업화라는 걸 프로이센도 했고 그 다음에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사 갈등, 노동운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전향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권위주의적 국가 형태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라는 근대의 한 중요한 한 요소를 이 독일의 보수주의도 그냥 받아들였던 거죠.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걸 더 선진적으로 영국보다 더 앞서서 선진적으로 산업화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주 뭐라 그럴까 진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몰러가 그냥 다 그냥 뭐 이런저런 그런 보수주의자들 다 싸잡아서 보수혁명으로 하나로 이제 묶어버렸다. 그것도 역시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몰러도 개인적으로 또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고요. 스위스 바젤 출신인데 사실은 무장 친위대에 입대를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나치로 복무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양반이 이제 54년인가요? 전후에 나치 패망 이후에 이제 독일 보수주의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보수혁명의 또 에른스트 윙어라고 하는 아주 문학 쪽에서 아주 그것도
아주 뛰어난 그 이론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개인 비서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아미 몰로라는 사람이요. 근데 이 양반이 그 보수주의라는 책을 발표하고 나서 학계에서 나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영원히 주홍고치처럼 영원히 감춰버려야 될, 막아버려야 될 그런 게 이제 독일 보수주의인데, 근데 그것이 다시 학계에서 논의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몰로를 그냥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그냥 이것저것을 다 싸잡아서 그냥 보수주의로 묶어버린 그런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 독일 보수주의 이론에서 자유주의 비판 부분만 선별해가지고 뽑아내서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물론 이제 보수혁명이라는 것을 보편적인 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독일적 대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적 대안은.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국에다 적용을 한다? 탐관오리의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다가 권위주의적 국가를 하나의 대안으로 쓴다. 이건 뭐 거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독일적 대안은 될 수 있지만 보편적 대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막스주의처럼 막스주의가 자본주의 비판에 있어서 여전히 그 권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독일 보수주의는 왜 의미가 있냐면 자유주의 비판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그 아우라를 뽐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살펴본 그 슈펜글러하고 슈미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부 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뭐 보통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어떤 그 제도적인 실현 수단이다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정당 정치로 인해서 사실 보통 선거제의 민주주의적 요소가 크게 제한이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밀 선거라는 게 우리는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비밀 선거라는 게 유권자의 정치적인 무책임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이런 지적들은 굉장히 저는 날카롭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충분히 자유주의 비판으로서 독일 보수주의, 특히 1920년대 보수혁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봤고 이제 그런 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중국에서 현대라고 하는 모던 또는 모더니티를 현대라는 말로 사용하게 됐던 아시아의 19세기 말부터 20세기의 모습이 중국에서 현대라고 하는 용어 사용과 관련돼서 대단히 흥미롭게 주목되는 글을 유용태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박경 선생님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유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제가 말한 그 당시 중국인들이 썼던 현대라고 하는 것은 그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 아니냐 이런 질문인데, 물론 저도 자료를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늘날 21세기라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감각으로 생각하는 개념인 것이고, 20세기 초에 당시 중국인들은 그것을 현대라고 느끼고 그렇게 명명했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주목하고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현재의 기준에 의거해서 현대사를 구분하고 설정하려고 하지 않고 당시의 자료를 통해서 당시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구분했는가를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질문은 이건 오늘날의 관점과 기준에 의거한 것이어서 저로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현대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에 그 전반서화를 주장한 세력들만의 어떤 관념이 아니었는가 하는 질문이신데, 얼핏 보기에는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가령 전반서화파의 범위를 어디까지 명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 또 그들이 그런 견해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했는가 등등을 따져가다 보면 이 전반서화파가
도대체 누군가도 명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 후스나 그 주변의 사람들로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이 현대나 현대사를 설정하고 그 개념을 정착시키는데 학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큰 역할을 한 사람들 중에는 뭐 국민당 계열 사람들, 당연히 전반성업파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도 앞장섰고 공산당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공산당 창당에 참여했던 초기 인사들 중에 천두슈 같은 사람도 초기 몇 년 동안은 전반성업파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정된 시기에서만 보면 박 선생님의 의문이 이제 일리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들은 이내 불과 2, 3년 만에 그 입장을 접고 이 현대 문명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위기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서 러시아 모델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전반성업파하고는 상당히 거리를 새롭게 설정한 것이어서 이걸 꼭 전반성업파의 관념이다라고 한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30년대 현대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논의한 대표적인 논설 중에 제 자료 글에도 언급한 양렌피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공산당 계열 사람도 아니고 국민당 계열 사람도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제 아나키스트가 됐는데,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아나키스트들은 상당수가 그 현대 문명을 비판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전반성업파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국고 정리 운동에서는 현대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 이거는 제가 좀 더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살펴본 바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국고 정리 운동에 앞장섰던 연구기관들이 대부분 주요 대학에 설치되었던 국학연구소라는 이름의 학술기구인데, 그리고 1929년에 국민정부가 세운 중앙연구원인데, 여기에 역사 파트의 연구 조직을 보면 상고, 중고, 근세까지만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근세는 명청사를 의미했습니다. 명사는 그래도 이제 청에 의해서 편찬이 됐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청사는 아직 정리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청사 편찬을 위해서 청조가 준비했던 많은 자료들이 당시 정부 내각에 보존돼 있었는데, 부경대 교수들이 그걸 우리 부경대학에 좀 넘겨달라, 우리가 정리해서 연구하겠다 하는 요청을 1910년대에 합니다. 그 얘기는 청사조차도 정리가 안 된 상태고 연구가 안 된 상태라는 거죠. 따라서 그들이 보기에 청사를 정리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먼저였던 것이고, 상고사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현대사나 근대사,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근대사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노신의 비판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노신은 이 국고정리운동이 젊은 학생들을 그냥 옛날에 종이더미 속으로 다 끌고 들어가서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겨를을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다음 네 번째, 정치와 이제 역사의 관계인데, 이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뭐 역사학자가 그 줏대를 잃고 휩쓸리면 뭐 정치로부터 오염을 받는 것이고, 그런 예를 뭐 저희들은 왕왕 보지요. 그리고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밖에 정치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령 자료를 통제하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저도 중국에 뭐 이런저런 주제로 연구를 위해서 자료 찾으러 갔다가 거부당한 적이 많기 때문에
거부당하면 뭐 그 연구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 예가 저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역사학자가 정치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을 극복할 수도 있다. 예컨대 신해혁명사를 국민당 계열에서는 순원과 동맹회가 시종 주도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신해혁명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역사학에 의해서 연구된 바에 따르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중화민국 정부의 수립 자체도 이 동맹회를 중심으로 한 국민당 세력뿐만 아니라 이 양치차오나 강요웨이를 중심으로 했던 개혁파 세력과의 연대, 그리고 심지어는 청일의 그 군벌 정부에 이르는 그 구관료 세력들, 이 3자의 연합과 제휴에 의해서 국민정부가 조직되고 그것이 운영됐다. 그렇기 때문에 신해혁명이 이름으로는 혁명이지만 실제 내실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은 역사학에 의해서 당시 정치 세력이 그려놓았던 중화민국사 혹은 현대사의 상이 상당 정도 바로잡히고 극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도대체 이런 구분법이 어디서 왔는가를 좀 추적해서 그 계보를 알려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좀 더 제가 찾아보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일본에서 온 것으로 저는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국 경영의 개조 부분이 이제 후반부였는데 그 부분이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이런 어떤 새로운 그 유형의 어떤 정치 권력 그 형태가 좀 더 증폭되는 그 계기 중에 하나는 그 뭐 역시 그 박찬선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그 3.1운동 조선 식민지에 어떤 나타난 3.1운동이 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소개한 그 여명의 강연회 같은 데서는 1, 2회만 소개를 했는데 6월에 1919년 6월에 3개월 뒤죠. 3.1운동 6회차 그 강연회를 여명에서 하는데 개최를 하는데 그때 조선 문제 연구라는 게 이제 그때의 타이틀 그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때 이 나중에 잡기를 보면은 그 후고 당시 그 여명의 기준으로는 그 1,700명이라는 그 일반인이 와서 들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성대한 집회였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아까도 김정희 선생님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요시노 사쿠조가 이제 그 왜 3.1운동이 일어났느냐를 보면서 역시 민족 그 차별 문제가 아니었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개혁을 요구를 하면서 제일 먼저 든 게 이제 차별적 대우를 철폐해라라는 거고 두 번째로 제기한 게 이제 무인 정치를 폐지해라. 근데 그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그 다른 제가 소개해드린 다른 여명의 멤버인 후쿠다 도쿠소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조선의 문제는 결코 조선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오로지 우리 일본인 내지인을 위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그 식민 통치 그걸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든 게 이 무인 통치를 철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 강연에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일종의 식민지로부터 제국으로 이렇게 역류가 된 거죠. 제국의 역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는 조선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내지인 일본인의 문제다라고 후쿠다가 얘기했을 때 본 거는 이 그 식민 통치가 제국 메트로폴 일본의 그 심장부의 민본주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거하고 직결돼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본주의 구 일본 그 메트로폴의 권력 체제는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군 중심으로 한 관료계가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식민 통치 총독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무인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것이 직결돼 있다라고 이들이 제시를 한 거고 당시 그 내각의 수상이었던 이제 하라 다카시도 그
이 사람이 이제 평생을 한 게 이 무인들과의 군 범벌과의 그 투쟁에서 정당 정치를 확립시키는 건데, 이 사람도 이것이 그 일본 내에서 그 무인들 범벌 정치의 그 핵심이 핵심하고 직결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그 무관 전임제를 폐지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내부적으로 시도를 합니다. 하라 타카시가. 그것이 일본 내에서 어떤 양당 체제라든지 요시노가 얘기한 민본주의라든지 뭐 후쿠다가 얘기하는 어떤 사회적 평등을 이루는데 직결돼 있다라고, 그 군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군 세력을 약화시키려면 식민지에서의 어떤 그 무관 전임제라든지 이런 걸 폐지하지 않고는 이 메트로폴에서의 그게 약화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이제 그것이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얽히고 설킨 그것의 가장 그 중요한 그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국 경영의 개조를 많이 시도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일례로 조선 통치에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 다른 하나는 그렇다고 이제 군이 단순히 이렇게 밀려나서 그 데모크라시의 어떤 민본주의라든지 민주주의에 밀려났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새로운 어떤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권력 작동 방식을 개조하려는 움직임이 군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군 자체 개혁이 여러 가지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 군 자체 개혁은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독일이 패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특히 육군이라든지 군에서 조사단을 그 전시부터 계속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왜 독일이 패전했나 큰 충격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분석을 합니다. 세계 전쟁을.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뭐 많이 인용된 거는 대외적으로는 자급자 조건을 수립해야 된다. 독일이 실패한 거는 군이 열세에서 실패한 거기보다는 경제 정책에서 실패했다. 자급자 조건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장기전 총력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우리 일본은 앞으로 다가오는 그 총력전에 대비를 하려면은 자급자 조건, 여기서 자급자 조건을 형성을 하려면 이제 독일식 용어를 가져옵니다. 아우타키라고 하는데, 아우타키를 건설해야 된다라는데, 거기에 그 아우타키를 건설하기엔 핵심적인 그 새로운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중국 대륙, 특히 만주입니다. 그래서 만주를 우리가 이제 자급자 조건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움직임이 하나 나타나고, 대외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 내부적으로 그 개혁을 시도하는데 뭐냐 하면, 독일에 가서 보니까는 독일이 그 최고의 군대를 가졌는데 결국에는 졌다. 근데 그것이 한 육군 장교의 그걸 보면은, 독일군은 편제와 규율에서 세계 제1의 군대지만 그 규율은 강제에 기반을 하였기 때문에 정도가 심해지면은 어느 순간에 와해돼 버리는 약점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 영국이라든지 이런 연합군의 승리는 결국에 강제에 대한 자각의 승리라고 보고, 우리 일본 군의 그 장교와 병사와의 관계를 뭐랄까 조금 더 이제 좀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라든지 그걸 바꿔야 되지 않느냐. 조기식으로 강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군과 사회의 관계도 개선해야 된다 하면서, 이 시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장교들을 살려주는 병사들을, 그래서 군인의 생활 안정이라든지 그 병역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군 자체에서 굉장히 그 새로 개혁들을 시도를 합니다. 그 다양한 개혁이 실행이 되는데, 이러한 그 개혁에 실행할 때 그 3.1 운동도 있었고 해서 또 중요시한 것 중에 하나가, 조선 군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조선 군인도 일종의 이제 우리 제국 내 군인으로 이렇게 포섭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면서, 이 시기에 어떤 그 조선 군인에 대한 서위, 서훈, 진급, 급여 이런 거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려는 여러 가지 차별 대우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군 내부에서도 이제 개혁의 일환으로, 그 작게는 군 내부의 개혁이지만 이게 크게는 이제 제국 경영의 개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뭐 그 병사라든지 일반 일본인 병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조선 군인이라든지 그냥 내버려둔 뭐 죽게 하든지 살게 내버려두든지, 근데 이들을 적극적으로 살게 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일본 제국을 위해서 죽음으로 몰아내는 그 목적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살게 해야 된다. 그러한 어떤 그 적극적인 그 권력 작동 방식,
이제 군 내에서도 나타나고 이것은 역시 얽히고 설켜서 식민지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또 이제 세계 대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자체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국 경영의 개조를 이루어야지만 한다. 그것이 곧 우리 일본 내지인의 그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일본의 어떤 그 타이쇼 일본의 일반적으로는 그냥 자유주의 그 여러 자유주의 실험이 있었다고 보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얽히고 설킨 면을 보면은 역시 그 사회와 국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그 권력의 작동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것은 세계와의 관계 속 그리고 식민지와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킴으로써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